안녕하세요. 역사 만화를 그려오고 있는 만화가 박시백입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조선의 주요 왕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당연하게 아시겠지만은 조선의 건국자이죠. 창업자인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동북면, 지금으로 말하면 함경도 땅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 일대는 원나라가 직할 통치하던 지역이어서 어쩌면 태조 이성계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원나라 사람으로서 성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나이 20살을 갓 넘긴 시점에서 당시 고려여왕이 공민왕이었는데 공민왕이 원나라로부터의 자주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대의 쌍성 총관부에 대한 탈환을 결심하게 되고 당시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한테 사람을 보내서 탈환 작전에 함께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자춘이 이에 대해서 승낙하면서 쌍성 총관부 탈환 작전에 이성계는 아버지와 함께 참전했고 공을 세우면서 처음으로 고려의 서울인 개성 땅에 그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됩니다. 이 작은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이성계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끝없는 외침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북쪽에서는 원나라의 한가한 한족의 반란부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반란부대의 일족인 홍건적이 2번이나 고려 땅에 쳐들어오기도 했었고 또 원나라 역시도 공민왕을 응징하게 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고려를 역시 침략해 들어옵니다. 또 일대의 여진족들도 침략해 온 적이 있었고 또 남쪽 일대에는 왜구가 하도 극성해서 이때만큼 왜구의 침탈이 많았던 적이 우리 역사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초기에는 왜구들이 해안가를 노략질하는 정도로 그치더니 나중에는 내륙으로까지 들어와서 그야말로 온 고려 땅이 전란으로 휩싸이게 되죠. 이와 같은 환경이 이 젊은 이성계한테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이성계는 수많은 전투에 나가면 이기고 돌아오고 나가면 이기고 돌아오고 하면서 일약 고려를 대표하는 전쟁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당시 고려에는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고려를 주도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기존의 원나라와 결합을 해서 각종 재산을 불려왔던 세력들인데 이들에 의한 정치를 비판하고 성리학으로 무장해서 새롭게 고려를 계획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품은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신진들이었습니다. 그 선두에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계획론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고문세족들과 번번이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은 유배당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정도전은 오히려 자신의 개혁 의지를 더욱더 심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전란에 휩싸여 있는 고려 땅들을 샅샅이 보면서 어떻게 고려를 개혁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키워나가게 되죠. 그가 내린 결론은 역성혁명입니다.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성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한 성씨의 나라를 다른 성씨의 나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즉 왕씨의 고려를 다른 성씨의 나라로 새 왕조를 건국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도전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혁명을 꿈꾸게 되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전술을 궁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전술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힘을 찾아서 떠나게 되죠. 당시 고려를 대표하는 무장은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최영 장군이죠. 우리에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하는 격언으로 유명한 바로 그 장군입니다. 그는 이때 나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었고 그야말로 젊은 날에서부터 이때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는 백전백승의 명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강직한 성품으로도 또한 유명한 백성들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는 그러한 장수였죠. 또 한 사람의 영웅이 바로 앞서 보았던 청년 이성계입니다.
물론 이때의 나이는 이미 청년을 지나서 장년으로 접어든 나이이긴 합니다. 정도전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또한 기존 세력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최영보다는 변방 출신이고 비주류인 이성계와 손을 잡는 것이 혁명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함주 막사에 머무르고 있는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둘은 그곳에서 만나고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중앙정계는 격변을 거듭합니다. 개혁을 추구하던 공민왕이 끝에 개혁에 대한 동력을 잃고 각종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민왕이 죽고 나서 뒤를 이은 임금이 우왕인데요. 이 우왕에 대해서는 그 출신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후견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후견인을 자체해서 나선 이가 바로 권문세족의 대표격인 이인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이 이인임에 의해서 우왕이 권력이 공고해지고 또한 모든 권력은 바로 이인임과 그 일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들과의 계속된 부딪힘도 바로 이 이인임과의 부딪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왕이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인임이나 그 일당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일속 채우기에 급급하고 진정하게 자신에게 충원을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늙은 최영 장군만이 언제나 만나면 저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하고 간하고 또 간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왕이 진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최영 장군 한 사람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최영 장군을 은밀하게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이 이인임 일당들을 전부 처리하고 싶다. 당신이 힘을 빌려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이인임 등과 친밀하게 됐던 최영은 기꺼이 왕의 뜻에 동의하면서 함께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그동안 최영 장군이 가장 신뢰했던 청년 무장, 즉 이성계입니다. 최영은 이성계를 바라보면서 권력을 탐하거나 또는 어떤 재물을 탐하거나 하지 않고 묵묵하게 전장에 나가면 이기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의 제안에 대해서 최영 장군은 이성계를 찾아가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게 되었고 이성계가 동의하게 되면서 최영, 이성계 군은 어느 날 밤 일약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인임 일파를 하룻밤 사이에 제거하게 되고 마침내 모든 권력을 최영과 이성계가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권력의 정점은 바로 최영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때 또한 대륙의 정세도 급변합니다. 원나라의 지배력이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해서 곳곳에서 반란이 속출하더니 마침내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원나라 세력을 만리장성 너머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이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려에 대해서 갖은 압박과 요구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원장이 보기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전 원나라 시대에 원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 당시의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라고 불렸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 원나라가 언제 손잡고 자신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하에서 고려에 대한 길들이기로 나섭니다. 주원장이 고려에 대한 길들이기는 끝없는 공물의 요구였습니다. 금을 보내라, 은을 보내라, 말을 보내라 이와 같은 요구가 끝없이 이어지고 당시 끝없는 외침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력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고려로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감당하는 게 정말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응하고 또 응했습니다마는 급기야 주원장은 고려에 대해서 천령위의 땅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논리인즉 천령위의 땅은 과거 원나라가 직접 관할했던 땅이기 때문에 이제 원나라를 제압한 우리가 인수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논리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신료들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최고 권력자였던 최영은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결코 이런 식으로 양보할 수가 없다. 만약에 천령의 땅을 또 내주게 된다면 이후에 그야말로 나라를 다 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요동을 치고 우리의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펴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최영 장군이 가장 신뢰했던 제2인자 이성계가 이른바 사불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반대하게 됩니다. 사불가론의 내용은 첫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로는 때는 바야흐로 여름철이고 농사철인데 이때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가 정벌의 군대를 동원하게 된다면은 남쪽을 비워두게 돼서 왜구가 빈틈을 노릴 수 있다.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악유풀이 높고 해서 제대로 화리 재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요동 정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최영은 듣지 않았고 정벌군을 편성하게 되죠. 모두 4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편성하게 되는데요. 당시 고려로서는 그야말로 전 국력을 총집결해서 모은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 그 자신이 팔도 도통사가 되고, 그리고 조민수라고 하는 구세력의 인물을 좌군 도통사, 또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서 정벌군을 막 출동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적극 나서서 최영의 바짓구덩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왕이 주장인즉 아버지 공민왕도 최영 장군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갔을 때 시해당하고 말았다. 이제 장군이 떠나고 나면은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최영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지 않기로 하고 남은 이성계와 조민수한테 정벌군을 맡긴 채 요동정벌을 향해 떠나게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영 그 자신이 직접 요동정벌에 나서지 않는 조건 하에서 사실상 조민수와 이성계 두 사람을 대표로 내보냈다고 하지만 조민수는 군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군대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즉, 이 군대는 사실상 이성계의 군대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이성계에게 이 전체 군대를 맡겨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그동안에 이성계에 대한 신뢰가 컸었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혹독하게 나타나죠. 이성계는 정벌군을 이끌고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 주둔한 이후로 더 이상 요동 땅으로 향해 나아가지도 않고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머리를 돌려서 회군을 향하게 되죠.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회군이라고 하는 것은 곧 최영에 대한 반기뿐만이 아니라 왕의 명에 대한 반기였고, 다시 말해서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죠. 정벌군의 입장에서는 낯선 요동 땅으로 전장으로 나가는 대신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얼마나 사기가 살고 또한 이성계에 대한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이 사기 왕성한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당시 개성 땅에는 겨우 2,000명밖에 수비군이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영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최영은 사로잡히고 이성계와 대면합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최영이 이성계한테 말합니다. 이제 왕이 되려는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이전 최영과 이성계가 같이 제거했던 이인임이 이런 말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이성계 저자는 틀림없이 왕이 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최영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이성계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오니까 이인임의 말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이성계가 진정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은 결국 목이 잘리게 되죠. 최영 장군이 목이 잘리니까 개성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철시를 하고 최영 장군의 죽음에 슬퍼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영 장군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고려의 모든 권력은 이성계의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위화도 해군을 향하면서 이성계 측과 정도전 측이 취한 구상은 뻔하죠. 적절한 단계를 밟아서 마침내 꿈이었던 역성혁명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즉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전 고려에는 수많은 무신난이 있었고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최씨 일가가 집권한 이후에
무려 60년 동안이나 실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왕이 될 생각은 하지 못했죠. 즉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왕씨의 소유물로 생각되었습니다. 즉 이 나라는 왕씨의 나라이고 고려는 왕씨 나라. 왕씨가 아닌 어떤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공고한 백성들의 인식을 깨고 새로운 성씨 왕조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학자들답게 정도전 등은 이를 1000명이 옮아가는 것으로, 즉 1000명이 이제 고려의 1000명이 다해서 이제 왕씨의 나라에서 새로운 성씨, 즉 이씨의 나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이성계에 대한 백성들의 신임, 백성들의 지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상 아래 토지개혁, 조세개혁 등등의 각종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 나갑니다. 숱한 전쟁과 그리고 권무세족의 갖은 수탈로 인해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던 백성들은 당연히 이성계 세력에게 박수를 보내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왕이 모양 좋게 왕위를 이성계한테 넘기면 됩니다. 이 당시의 왕은 우왕인 비화대군과 함께 폐해지고 우왕의 아들이었던 청왕이 잠시 왕위를 이었습니다만 역시 이성계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공양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공양왕,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죠. 공양왕은 울면서 왕위에 오르고 또 울면서 왕위에 내려간 인물로 유명합니다. 툭하면 울었고 늘 겁쟁이처럼 처신했고, 그래서 많은 사학자들은 공양왕 하면은 겁쟁이, 바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공양왕은 결코 바보도 아니고 겁쟁이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위치에서 왕이 된 자로서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 분투한 임금입니다. 공양왕이란 이름 자체,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공양왕의 이름의 뜻은 공손하게 양보했다. 무엇을? 왕위를. 왕위를 공손하게 양보했다고 해서 후대에, 즉 조선에 들어서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은 공손하게 왕위를 양보하라라고 해서 그 자리에 이성계 세력은 그를 왕위에 앉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양왕이 공손하게 왕위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성계 세력은 일단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서 조정에 남아있는 반역성혁명 세력, 즉 반이성계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색이라든가 이색의 제자인 이승인 등등의 인물들이죠. 이들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공양왕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감옥에 가뒀다가도 금방 꺼내주고 하면서 계속 버티기를 일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상대는 그야말로 모든 권력을 틀어진 이성계이기 때문입니다. 공양왕으로서는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었는데 때마침 공양왕이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흔히 우리는 정몽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구체적으로 대표되는 단심가의 주인공, 충신의 대명사. 유교에서 이 충신이라고 하면은 충신불사이군이라고 해서 두 임금은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식화되어 있죠. 즉 두 임금은 섬기지 않는 진정한 충신의 대명사 정몽주인데요. 그러나 정몽주는 두 임금, 세 임금을 섬긴 인물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이성계 및 정도전 세력과 함께 해왔다고 하는 점이죠. 정몽주는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리더격의 인물로서 역시 정도전과 마찬가지로 고려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데 다 동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위화도해군도 함께했고 지지했고 또한 회군 이후에 우왕을 몰아내고 청왕을 몰아내고 하는 이 과정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양왕은 세운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해왔습니다마는 정몽주는 정도전 등과 한 가지에 있어서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고 하니 정몽주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개혁을 고려라는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도전 등이 꿈꾸고 있는 역성혁명, 고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이전까지 동지적 관계는 이제 적대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몽주에게는 세력이 미미했습니다. 이 미미한 세력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정몽주가 갖고 있는 빼어난 정치력밖에 없었죠. 정몽주는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와 같이 미미한 세력의 힘으로 과감하게 이성계에 맞서서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정몽주의 행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느 날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정몽주는 좌파의 대관들을 총동원해서 이성계의 오른팔, 왼팔에 해당하는 정도전, 조준, 남은 등등의 인물들을 일제히 탄핵합니다. 이러저런 죄를 씌워서 탄핵하고 그들의 뜻을 모르지 않는 공영왕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을 유배시켜버립니다. 삽시간의 조정에서 이성계의 최측근 세력들이 전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성계가 병석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는 순간 뒤엎어지기 쉬운 그러한 조치였죠. 때문에 정몽주는 아예 그들이 목숨을 끊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도전, 조준 같은 이들이 전부 그야말로 생명을 다하게 된다면 제 아무리 이성계라고 하더라도 고려를 뒤엎고 나라를 세우는 일까지는 나아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취한 대책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 공영왕에게 요구를 해서 그들을 국문해야겠다고 하는 주장을 펴서 허락을 받아놓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국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국문할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고 그들의 목숨이다. 즉 국문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고문해서 그들을 죽이고 와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과거에 옛 친구했던 정도전 등에 대해서 그야말로 도덕의 절세의 도덕의 대명사인 정몽주가 취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사명, 고려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 임무에 투철했던 인물이고 판단한 일에 대해서 거침없이 움직이는 인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계에게는 또 하나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인물로 이성계를 기쁘게 했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죽어서 염유살이를 하면서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지체 없이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정몽주를 죽여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고는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상대의 중심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겠지만 정몽주가 살아있는 조건 하에서 이 거센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계 측의 주요한 인물들이 다 제거되고 난다면 제 아무리 이성계라고 하더라도 다른 꿈을 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들의 제안에 대해서 이성계는 모르지 않았습니다만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는 가서 어머니나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돌아와서 자기의 친척과 수하들에게 정몽주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그리고 수하인 조영교를 시켜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타살하게 되죠. 이제 이성계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는 치워졌습니다. 정몽주가 제거되자마자 정몽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세력은 그야말로 와해되고 맙니다. 아무런 힘이 없게 되고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는 길에서 장애물은 더 이상 없게 된 셈이죠. 결국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공양왕이 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시 조정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비가 이제 공양왕을 폐하고 이성계를 왕위에 책봉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식을 빌려서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방원의 결정과 정몽주에 대한 타살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이 극복이 되고 마침내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아버지 이성계도 바보가 아닌 바에야 이 상황에서 정몽주를 제거하는 것 외에 다른 방편이 없다는 것은 능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와 같은 일을 아들이 인지했다고 한다면 조용히 그야말로 사람을 시켜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처리해버리면 그만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아버지한테 와서 굳이 정몽주를 죽이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친척과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몽주를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개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선주교에서 보란듯이 정몽주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소문이 파다해졌고 사람들은 이렇게 웅성거렸겠죠. 일단 이성계 세력 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들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를 구했다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성계가 자식을 시켜서 정몽주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선주교의 정몽주 타살 사건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모든 칭찬, 모든 공은 이방원이 독차지하게 되고, 이로 인한 모든 비난은 아버지 이성계가 뒤집어 쓰게 되는 형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이방원은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원은 그냥 아버지 이성계의 최고 실권자 이성계의 똑똑하고 잘난 아들 그 이상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약 이방원은 정도전 등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그야말로 아버지를 구한 1등 공신으로,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성계는 꿈에 그리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굉장히 조심해서 처신합니다. 처음 며칠간은 궁으로 이사하지 않고 자기 사가에서 궁까지 매일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할 때도 일부러 용상에 앉지 않고 그 옆에 선체로 신하들을 맡고 정사를 봅니다. 이러한 행보들은 이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신중할 뿐만이 아니라 명분을 알고 하는 단순한 무장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성계는 왕으로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면의 그 시골뜨기에서 정말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전정 영웅이 됐고 마침내 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자수성가한 사람이 바로 이성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충만한 인물이었고, 이와 같은 자신감으로 인해서 몇 가지를 직접 주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양천도입니다. 이성계는 왕씨들에 대해서 건국하고 나서 왕씨들 거의 다 그야말로 척살을 해버립니다. 왕씨들 거의 이제 씨를 말리다시피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이라는 곳, 개경이라고 하는 것이 왕씨의 터전이었는데 자기가 그 왕씨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찜찜했었는지 하루빨리 천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양천도를 그야말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서 일으켜낸 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런 것에서 보여지듯 그는 충분하게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자신감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자신감이 너무 커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중대한 실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